이런 시기에 주택구입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제가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었고 5년 전부터 만약에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또 후회가 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8090들 어떻게 하면 자산을 쌓아가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이재용 전문위원 모시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패스파인더에서 계속 몇 분이 이렇게 나오고 계신데 대체적으로 자기 나이 또래에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많이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도 이제 그렇게 실천을 못 하긴 했었는데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됐으면 훨씬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자산 운영했을 거라는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나눈 게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0년대생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일 거고 8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에서 이제 40대 중반일 텐데 그 10년 그 주기마다 아무래도 그 큰 재무 목표가 좀 바뀌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90년대생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든지 그 주택 구입 이게 가장 큰 목표일 거고요. 저 같은 경우 전 85년생인데 저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가 주택 구입이 되게 늦었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한 지 이제 15년이 다 돼가는데 주택 구입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이런 시기에 주택 구입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제가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었고 5년 전부터 만약에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또 후회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짓궂은 질문 좀 할게요. 아니 우리 재무관리 해주시는 분,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금융권에게서 이제 자산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짓궂게 불만이 있는 건 뭐냐면 매일 우리가 커피를 몇 잔씩 먹는데 한 잔 값을 줄여서 이렇게 모으시면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래서 이러는 거지. 커피 한 잔도 못 먹을 인생을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도 되겠어? 맞습니다.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아니 우리가 노후를 위해 살아? 현재 젊을 때 좋은 것들을 즐겨야 되지 않아? 왜 자꾸 맨날 노후만 준비하라 그래? 젊은 날 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런 짓궂은 질문이 딱 생겨요. 이런 고객들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희가 보통 직장 생활을 길게 하면 한 20년, 30년? 보통 이렇게 할 텐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거의 평균 연령이, 수명이 이제 8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60세에 만약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4, 50년 정도는 거의 이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4, 50년? 100세? 네, 100세까지. 100세까지 살아? 왜냐면 장수 리스크도 있으니까. 100세까지 한다고 하면은 4, 5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때 되면은 일을 안 하고 계속 집에 있잖아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거나. 근데 그게 다 이제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적정 생활가 있어야지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적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딱 최소한의 선은 딱 정해놓고 좀 실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럼 어떻게 제안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90년대생 후배들과 80년대생 동기들한테. 그럼 제가 일단 90년대생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보통 20대에서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그 이후의 시기에 각각의 이제 10년 주기로 가급적인 목표를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라는 게 딱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이런 이제 금액보다도 구체적인 좀 행위를 좀 이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가 10년이라는 기간은 되게 좀 짧다고도 볼 수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자산 시장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목표를 일단 설정하셔야 되고, 일단 제가 행위를 좀 설정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구입으로 이제 목적으로 이제 목표금을 설정한 경우로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아파트 이제 10년 전에 중위 매매 가격이 한 5억 정도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전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참고하면은 보통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3% 정도를 잡아서 계산했을 때 10년 후에 이제 6억 5천만 원 정도의 6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거 5천만 원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면은 그 금액만 두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약간 좀 어긋나게 되는 거죠. 금액이 좀 부족하게 되니까.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그 행위를 목표를 두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택가격이 빠르게 뛴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오르기 전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네. 이제 은행에서 해주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은행에서 총 대출 규모 중에 가장 큰 영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은행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저축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대출로 해서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데, 네,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쌓여 있는 자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를 최대한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주요 포인트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90년대생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분들은 이제 결혼이랑 출산, 그러니까 주택 구입이 가장 큰 재무 목표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2023년 기준으로 국내 39세 이하 청년층 이 이제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이제 평균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모아둔 자금이 적다 보니까 주택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금 마련 부담이 크고 또 노후 준비와 같은 장기적인 재무 목표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기 좀 쉽기 때문에 이때는 좀 체계적인 계획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소비 습관이라든지 저축 습관을 좀 형성할 필요가 좀 있는 시기입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결혼할 타이밍에 어떻게든 전세를 들어가든 아니면 주택 구입하든 이제 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택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 청년층을 저희가 보통 만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는데 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상품이 되게 많은데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고 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주택, 드림청약이라든지, 청년도약계좌라든지, 그다음 청년형 장기펀드 같은 그런 정부 주도로 만들어낸 상품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의 상품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이제 젊은 고객을 좀 유치해야 되니까 은행별로도 청년층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우대 이자율을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게는 6%대의 이자를 지급을 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청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야, 6% 법인한테 풀면 당장에 돈 빼고 100조는 그냥 모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딱 들어가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이 청년층들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입 요건이 되신다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가지고 높은 이자율과 그다음 비과세라든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같은 혜택도 주니까 세제 혜택도 꼭 누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우대 상품뿐만 아니라 ISA 상품 같은 경우도 되게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이제 앞에 이제 설명드린 청년 우대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활용하면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이 가입할 때 연소득 기준이 좀 있긴 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형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이거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손실과 통산해서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 원,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또 조율 분리과세를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 이게 3년인데요. 3년 이상만 유지하면은 정해진 혜택 다 받을 수가 있고 만기도 최대 이제 999개월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 최대 이제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납입 같은 경우는 올해 납입을 안 하더라도 또 이월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먼저 이제 빨리 만들어 놓고 그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경과되면은 언제든지 활용하셔서 비과세라든지 저율 분리과세 혜택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드린 청년 우대 상품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긴 하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납입 한도 같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처럼 이제 거액으로 넣지는 못하니까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로 활용하고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한도가 이제 남는 부분은 ISA로 좀 돌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놀 때 놀더라도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서 놀더라도 기본적으로 청년 우대 통장이라든가 그다음 청년들한테 세제 혜택이 많은 상품들은 이건 일단 무조건 그렇죠.
머스트 해브 머스트로 아이템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해놓고 네. 놀아도. 네,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안 한다. 네.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가 뭐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트하는데 뭐 비용을 쓰더라도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 한도는 꽉꽉 채우는 게 아무래도 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청년 우대 상품들을 하고 나서 그 만기가 되면 돈이 이제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아까 납입 한도가 이제 최대 1억까지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ISA로 옮겨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ISA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좀 네. 편입을 하시면 그 목돈 관리하는 데 많이 도움되실 거다. 우리는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매 차익 과세는 안 되지만 배당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소득세 발생하는 부분을 ISA로 비과세 적용받으니까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자금 운용하시잖아요. 근데 ISA 같은 경우는 뭐 예금 적금 펀드, ETF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뭐 중개형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상장 주식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좀 적합한 상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 구입 관련해서도 뭐 청년층한테 이제 좀 혜택이 많이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청년층에게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가장 큰 재무 목표가 이제 바로 내 집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뭐 특별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뭐 생애 최초로 뭐 주택 구입을 하게 되시면 취득세 좀 일부 감면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이제 혜택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과 관련한 각종 이제 정부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되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이제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매년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이제 서두에 좀 후회하는 부분, 주택 구입이 좀 늦었다는 부분, 그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은행 직원이긴 한데, 저는 신입 직원 때는 사실 청약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정말 청약에 관심 갖고, 청약 제도를 되게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좀 되게 많이 달라져 있겠죠. 네, 삶의 수준이 달라져 있을 생각 들고, 사실 또 그때가 2012년, 13년 이때니까 사실은 되게 청약을 하기는 되게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사실은 뭐, 그때는 뭐, 주택가격이 되게 빠졌을 때라서, 2순위로, 3순위로도 이제 당첨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근데 그 기회를 활용하려면은 사실은 주택 청약에 대해서 또 되게 좀 많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택 구입하실 때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대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네. 청년층이라든지 뭐 신혼부부, 뭐 신생아 출산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대출을 활용하면은 보통 뭐 2%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야, 그 정도면 요즘 인플레이션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실질로는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개념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걸 재투자하는 게 오히려 또 이득인 경우도 있고. 금리는 정말 낮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대출들이 이제 그 소득 기준인 DSR이랑 담보 인정 비율인 LTV 등과는 별개로 상품 자체에 이제 주택 가격 및 대출 한도 기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대출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좀 반드시 좀 활용해야 되는 좀 상품이고요. 이 상품들 같은 경우 오히려 돈을 맡기는 것보다 빌리는 게 더 이자가 싼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이라든지 뭐 주택의 기준 시가 등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연말정산할 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에 대해서 또 최대 2천만 원까지도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그 부분도 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공제 관련해서는 이자 상한액을 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실 때 상한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하게 되시면은 초기에 이제 이자 상한액이 좀 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좀 누리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원리금 균등으로 하게 되면은 총 기간에 대한 그 상한 원리금 자체는 좀 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게 되는 거고 또 초기에 이제 원리금 상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원리금 균등으로 안 하면? 방식 자체가 보통은 이제 일시 상한이랑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있는데 만기일시 상환 방식은 거의 택하는 경우 잘 없고 이제 은행에서도 취급을 잘 안 하고요. 대부분 이제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좀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원리금 균등이라면 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디에 원리금? 원리금 균등이라는 것은 이제 대출 원금이랑 이자랑 합한 금액, 그러니까 매월 납부하는 금액 자체가 이제 똑같은 거고요. 네네.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매달 내는 원금이 똑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초기에는 원금이 크기 때문에 이자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는 원금이랑 이자랑 합한 금액이 좀 크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제 이자도 줄어들겠죠. 갚은 만큼 덜 이자를 낸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많은 부담을 지는 거는 부담해야 되는 거는 원금 균등 상환이고 전체 기간 동안 이제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때 원리금이 더 좋다. 초기에 금액을 좀 덜 내는 게 좀 좋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 청년층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소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적게 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한 거죠. 나이를 네. 먹고 월급이 올라가면 이게 네. 금액이 올라갈수록 소득공제 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좀 있겠지만 저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집이. 네. 필수제는 틀림없고 저희가 이제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 할부 거래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수를 보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아무래도 청년층이다 보니까 대출 처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인 DSR과 담보 인정 비율 LTV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평균적인 소비 수준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보게 되더라도 한 평균 0.2%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내수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 네, 금리가 좀 높았었기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한 평균 0.2% 정도로 연체율도 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다양한 장점이 좀 있겠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게 가장 크고 또한 이런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 이유는 노후 준비에 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앞에서 저도 이제 주택 구입 좀 늦었다 말씀드렸는데 네. 주택 구입하기 전에 사실 노후 준비를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은 주택을 이미 이제 갖췄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노후 준비를 생각하게 되고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좀 장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노후에는 주택연금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노후 자금도 완화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주택일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세금적으로 혜택이 많죠. 네, 이제 12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2년만 보유하게 되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잖아요. 네네. 이런 자산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10억 이하 아파트를 12억 아마 고가주택 기준이 네. 12억이기 때문에 네. 그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보유만 2년만 보유하면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거주 요건도 좀 있으니까 네, 네,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본인이 주택을 이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이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기존에 이제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주택이라는 자산이 엄청 그 고가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 구매 결정을 할 때 시행착오 같은 경우도 좀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시고 생애 주기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좀 갈아타기 하면서 네. 수익실을 하는 게 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란 자산을 이제 상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몇 억씩 하는 자산을 30년, 40년, 이제는 50년까지도 낮은 이율로 이제 할부로 살 수가 있는 상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은 사용 가치도 주고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또 안정적인 투자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주택 구입은 1주택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고점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저희가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가격 지수는 과거 평균 대비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종고점 대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높지만 그 과거 최근 2022년 이때에 비해서는 좀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스탠스도
집값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뭐 급락한다라고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급락하게 되면 은행들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은행도 위험하고 사실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잖아요. 반대로 미국은 한 70%가 금융자산인데 주택 가격이 30% 하락한다 하면은 사실은 전국의 가계 자산의 한 20%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을 원하지 않는 방향이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분명히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걱정은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나 효용성도 있고 너무나 투자 가치까지 다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다른 시장은 이렇게 좋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줬죠. 투자 대상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건 그 자산 가격이 꽤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르면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미국 네. 주식 자산이 대표적으로 보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또 다른 경쟁 대체물이 나와가지고 네. 이 좋았던 거에서 자금이 이렇게 쪼개지면은 그건 조금 향후에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긴 합니다. 동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이제 100년, 150년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던 네. 자산이 이제 주식 시장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부동산이 이제 그런 자산이었고 네. 반대로 이제 뭐 코스피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상승을 좀 못했잖아요, 부동산 대비.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정부에서 가계 자산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아마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계속 보여줘야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자들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는 갖추고 자산 관리 시작해야 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결국 자산 관리 목적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주거가 안정돼야지 본격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에 좀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가입하게 되고 직장의 퇴직연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노후 자산 또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시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뭐 재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엔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여력이 되신다면은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가입해서 뭐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복리투자를 시작하는 게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6월 9일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이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세계적으로 봐도 뭐 캘퍼스라든가 우리나라 네. 국민연금 대단히 큰데 네. 400조는 거의 준하는 수준이네요. 네. 이게 근데 뭐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2배가 가까이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성장세도 상당히 좀 가파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50% 넘게 이게 증가를 한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후 대비 자금이라 생각해서 예전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좀 성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안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투자 쪽으로 약간 트렌드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제도에 좀 가입이 돼 있을 텐데 C형이라고 해서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부분 뭐 이제 원리금 보장형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하나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그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률이 지금 퇴직금 제도에 쌓이는 자산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된 자산의 수익률이 3.67% 정도 되고요. 실적 배당형은 한 9.9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DC형의 경우는 매월 꾸준히 적립이 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도 좀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90년대생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네.